지금부터 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저번 주로 2강 고대 오리엔트 문화를 끝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 제3장 고대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대로 보게 되면 데코 페이지에서 그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 시작하는 이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옆에 영웅시대와 호메로스 시대, 그리고 아케이즘, 그리고 고전주의 예술과 계몽사조, 헬레니즘, 제정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웅시대부터 헬레니즘까지가 고대 그리스였다면 그 다음 제정시대와 그 다음 로마까지 해서 로마의 모습을 또 본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중세 예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3장 고대 그리스 로마 중에서 기악 양식과 그리고 아케이즘 양식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문학에 대해서 이 하우저가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고다시피 이 책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로 이 문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문학에 대한 내용보다는 깊이 안 들어가고 그 시대의 예술에 미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수업을 하겠지만 이 작가가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예시를 들면서 미술 작품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문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초기 문학은 선사시대와 그 의미가 좀 더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문이나 어떤 신탁의 일종이었고 축복과 기원을 위한 격식이는 어떤 것이었으며 군가 또는 노동요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문학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집단적인 문학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가 노래였어요. 그 시를 음악에 맞춰서 이걸 시를 읊었는데 그거를 시를 만들고 시를 말을 하는 사람은 초기 문학에서는 아직까지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익명인 채 공동체 전체의 쓰임에 이바지를 했고 공동체 전원의 공통된 사고방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력을 잡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웅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 당시 영웅시대 때 본인들이 영웅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도시의 약탈자나 해적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고 이 하우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자유분방했고 신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게 항상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시 상황 속에서 살아가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적인 생활 모습과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거는 모험이나 용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웅, 그러니까 그런 해적이나 아니면 힘을 자랑하는 이 무사 계급이 사회 계층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영향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그 다음에 시인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좀 생겼냐고 이 하우저는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선 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익명의 어떤 사람이 집단 공동체를 위한 것을 노래를 했다면 이제는 집단의 권위를 대변하는 신성함은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이며 약탈과 해적의 행위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시인들은 어떤 익명의 권위에서 벗어나 어떤 시인 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익명의 작가가 전체의 운명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영웅시대 때는 개인 작가가 한 개인의 운명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문학의 사랑에 있어서 승리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면 뭘 먼저 해? 막 와를 먼저 지른 이유가 그 사기 충전, 그러니까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명예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였고 영웅시가 마치 승리 후의 전리품처럼 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시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나 합창단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시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시종이나 신하였지만 직업적으로 시를 읽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궁정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기사들도 이 사람을 마치 자신의 일원처럼, 마치 자신의 동료처럼 대해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노동자였겠죠. 근데 화가나 이런 도자 기술들은 물질적인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학가와 이 시인들과 똑같은 예술을 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직업에 있어서의 그 대해주는 방식, 그 사람들을 존경받는 거에 있어서 시인은 좀 더 존경받는 위치였다면 아직까지 그 화가나 아니면 조각가는 좀 덜 그냥 하나의 어떤 도제 장인으로서만 존경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이제 이 서사시의 발생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쟁과 모험이 바로 노래와 이야기가 자료가 되던 시대. 이 시대가 뭘 말하는 거였을까요? 이게 영웅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모험이 바로 노래가 됩니다. 이제 바로 노래의 이야기가 자료가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영웅시대가 종말하면서 이 서사시의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하우저는 그 영향을 이 보리스인의 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게 이 보리스의 침입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리스인들은 거칠고 고지식한 농경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이 위쪽에서 이 농경을 하는 쪽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영웅시를 찬양하고 그 영웅시의 주인공이 됐던 이 영웅들은 어디로 갔냐? 노란색 보이죠? 여기 주황색으로 해서 저기 이오니아 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들의 영웅시를 가지고 갔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오니아라고 써져 있죠. 끝에. 이오니아로 가게 되면서 영웅시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드디어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웅시들을 모아서 300년의 세월을 걸쳐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오디세우스 있죠? 그리스 로마 시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오디세이아 신화입니다. 그게 다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있어서 이 하우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수의 선에 걸쳐 만들어진 이 작품이 호메로스 서사시예요. 이 작품이 오늘날 전하는 형태로 완성되기까지 어떤 한 시인이 독자적인 작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착상들이 모이고 끊임없는 수정을 걸쳐 전해진 결과로 집단적 천재의 소산이라는 이 작품의 본래적 특성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걸 천천히 뚫어보자면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 서사시가 만들어진 게 아주 긴 책을 혼자서 썼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사람들이 썼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하우저는 이 방대함을 쓰기 위해서는 집단적 천재, 그러니까 여러 천재들이 모여서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제층이었다면 아까 맨 처음에는 그 구석기 시대처럼 신탁이나 이런 일종의 하나로서 사제층이었다면 영웅시대에는 다시 개인으로 들어왔죠. 근데 다시 그게 호메로스 서사시에 들어오면 다시 집단적 성향의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대감을 가지고 이 문학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이제 문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직이 발생을 하고 그 새로운 조직 안에서
그 미술과 같이 도제,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이런 도제와 그리고 분업, 서로 나눠서 하는 이 분업이 문학에서도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인물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궁정 가창 시인과 유랑 음료 시인이 있습니다. 음료 시인들은 쉽게 말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말했다면, 궁정 가창 시인은 궁정 안에서, 넓은 궁정방 안에서 이 귀족들이나 왕이나 왕비를 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유랑 시인들도 이 사람들처럼 궁정에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민중의 축제나 장날 그리고 서민들의 모임 장소에서 이 서사시를 낭독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왕한테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그 광장에 앉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뭐 비파나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작가들이 이렇게 서로 연주를 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이제는 학부에서 지팡이를 악기 삼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창조시대와 민주제 초기부터 이 민중적인 축제에서 서사시를 낭송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정 가창 시인은 왕과 가신들의 명예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유랑 음료 시인은 종족의 과거를 찬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고 이런 거를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궁정 가창 시인은 당대의 사건, 그 당시 살았던 왕의 어떤 업적을 말을 해주는 거였다면, 유랑 시인들은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전설적인 사건을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음료 시인들은 시인이자 배우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이거나 전설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 연극 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대사를 읊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연극이나 배우로 이게 확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자를 쓸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이게 만약에 그냥 구술, 언어의 언어로만 이어져 내려왔다면 말이 와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겠지. 예를 들어 대떡부가 보면 말이 전해지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얘가 막대기로 젓가락만한 막대기를 부러뜨렸어. 근데 이걸 이제 자랑을 한 거야, 옆에 친구한테. 내가 이 막대기를 부러뜨렸어. 근데 그게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누가 팔뚝만한 막대기를 부러뜨렸대. 이렇게 되고, 그게 또 전달이 되고 한 몇십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야, 옛날에 어떤 예림이라는 6살 애가 살았는데 나무를 혼자 들어서 다 부러뜨렸대. 이렇게 와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겠어요? 책으로 써서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심하게 되지 않아서 아마 음료 시인들은 글을 쓸 수 있었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을 받는 어떤 예술 집단이 있었을 것이며, 이 예술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직업적 관심사는 본래 전승받은 내용을 계속 보존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문학을 봤냐? 이 하우저는 이 호메로스 서사시와 이 기하학적 양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호메로스 서사시는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한 시적 관습이었다면, 기하학적 양식은 무미건조하고 도식적인 묘사법이었다고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호메로스 서사시가 있는 다음에 기하학적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양식이 동시대에 같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우저가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호메로스 서사시는 소아시아에서 발달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는 에게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던 용광로의 장소로서 당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대요. 근데 반면에 이 기하학적 양식은 그리스와 그 다음에 보이오티아에서 발달을 했는데, 여기는 그리스 본토에 해당하는 곳으로 또는 농경사회에 치중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는 농경사회였고 하나는 해상이 매우 발달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 개의 상반된 양식이 같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하우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하학적 양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술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어떤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미술은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와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미술들이 좀 생각이 나나요? 일단 보이는 그대로. 맞아요. 구석기가 생각이 나겠죠. 동굴에서 동물이 보이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렸다면 아는 것은?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이집트는 내가 아는 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눈, 내가 아는 몸, 내가 아는 발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미술은 총 4개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하학적 미술로 지오메트릭 아트라고 하고, 그 다음은 아르카이브 미술, 그래서 아르카이브 아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고전 미술, 그 다음 헬레니즘 미술인데, 이 고전 미술일 때가 가장 이 그리스 미술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 아르카이과 고전 미술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나타났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고전기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볼 기하학적 미술은 초기 미술로 굉장히 아직까지 이집트 미술과 같은 형식을 등장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아르카이브 미술인데, 아르카이브 미술은 주로 인물상과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카이게라는 뜻 자체가 기원전 7세기 중엽부터 기원전 5세기 초엽 페르시아 전쟁 때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명칭을 말을 합니다. 그럼 고전, 이 클래식, 즉 고전적이라는 말을 해당하는 이 고전 미술은 페르시아 전쟁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 종결까지의 시기를 의미를 하는데, 고전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 단순히 우수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그 유형에 있어서 뛰어난 모범이 된다는 뜻에서 고전적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술에서 있어서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더욱 이집트와 금동 문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고전적 고대라고도 부른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파르테논 신전 역시 이 고전 미술, 이 고전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전기 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게 되고, 이 헬레니즘 때 본격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미술이 꽃피우게 되는데, 이제 또 다른 모습의 작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다른 모습의, 어떻게 보면 좀 더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하학적 양식에서는 뭔가 기하학적이지만 그 아르카이브로 들어갈수록 이제 신체가 점차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신체가 점점 더 만들어져서, 고전 미술 때는 이제 원반을 한순간에 던지는 모습까지 완성이 되다가, 이 헬레니즘에 들어가게 되면은 뱀이 몸을 휘감고 있고 거기에 몸부림치는 근육들이 생생히 느껴지는 그런 작품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지형적인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부분이 이 고대 그리스의 모습인데, 보면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작은 산과 섬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작은 폴리스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리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크로폴리스 역시 가장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다와 매우 밀접해서 이 사람들은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테네 역시 그 무역으로 분주해진 시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많이 쌓이자 전쟁에 스스로 참여를 하고 정치를 지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민주정치가 이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광장에서는 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우리가 아는 많은 철학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부터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전수가 되었고, 그리스 때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지구의 둘레를 구한 수학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작품에서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뭐 비례, 질서, 균형, 그 다음에 대칭 이런 개념은 모두 수학적인 개념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매우 발달을 했다는 것을 알아두고 이제부터 이 기하, Geometry Art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항아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뒷필론의 항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어진 이 문양들을 더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외계인 같죠? 외계인 같은데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위의 장면이 재물 장례식 맞아요. 보면 공간의 깊이도 없고 공간 질서도 없고 등장인물의 육체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이 육체가 조금의 부피감도 무게감도 느낄 수 없게 정말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장례식 장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얼굴이 어때? 얼굴은 눈 하나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넣은 거예요. 눈과 코와 턱 튀어나온 부분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카락 한두 개 이 정도. 옆에 있는 이거는 어떤 장면일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일단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장면. 이게 뭐였죠? 있을 때 울어주는 여인이었죠? 장례 문화로서. 맞아요. 근데 이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 아마 고대 이집트와 같은 풍속이 남아있어서 이 장례 때 이런 손을 올리고 있는 장례 풍습이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말들도 발이 있긴 있죠. 여기 보이나요? 이 귀여운 이 오리들? 귀여운 오리들 보이나요? 귀여운 동물도 보이나요? 그리고 이집트 때와 다르게 똑같이 아기가 엄마 무릎이든 아빠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 보이나요? 보이나요? 정말 간단한 선 몇 개 하나로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더 추상적이고 사과 아니야? 사과? 한입 베어먹은 사과. 맞아. 이건 일단 뭐였겠어? 여기 이 부분? 맞아. 전체였겠지. 여기가 말이 몇 마리가 지금 겹쳐 있는 거야? 세 마리가 겹쳐 있는 거를 다리가 똑같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뭐였겠어요? 이거 갑옷이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돼요. 갑옷이거나 옷이었겠죠. 그 군사들이 입는 옷. 왜냐면 창도 들고 있고 심지어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3개 그리고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마치 현대미술 선 몇 개와 동그라미 가지고 말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 현대미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현대미술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하 미술이었어요. 기하